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50년 후 전북의 인구가 현재 30%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는데 알아보고요. 또 새만금고 수질 개선 내용과 전북의 교통문화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신년 특집 대담 전주 시정을 말하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인구 감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특히 전북의 순유출 인구, 그러니까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수치 아니겠습니까? 전북의 인구 순유출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에 들어오는 인구, 전입 인구에서 나가는 인구, 전출 인구를 뺀 그 수치가 이제 순유입 아니면 순유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12월에 전북자치도의 전입 인구가 15,301명이고요. 전출된 인구가 15,789명이어서 지금 총 488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직전 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 90%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요. 이 기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순유출 인구가 747명. 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그런 수치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인구 예측을 내놨는데요. 50년 뒤에 전북의 인구가 48만 명대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30% 수준도 되지 않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전망치가 나왔습니까? 예,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라든지 어떤 인구 이동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 조사를 한 그 결과를 발표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그러니까 2,552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중에서 60% 정도는 이제 수도권에 집중돼서 살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50년 후에 인구가 48만 6천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연구기관별로 예상치가 다르게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통계청이 지난 2022년에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은 2050년 전북 인구를 149만 명으로 전망했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자, 이건 어떻게 조금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2050년 기준으로 해서 전북 인구가 149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에는 2070년경 인구가 이제 전북도가 48만 6천 명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비교 시점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전북자치도의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의 추세가 훨씬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기관의 통계치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국인 인구 유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있어서 그 차이가 지금 나는 상황이고요.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의 그 인구가 유입되는 수준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아주 낮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게 되면 인구 감소라는 것이 뭐 인구가 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경제 위축이라든가 뭐 일자리 감소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현상들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봤을 때 어떤 우리나라나 전북도에 그서 일할 만한 그런 매력이 좀 현재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인구 감소 추세를 아주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고령화 현상도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한 젊은 층 인구의 어떤 유출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계치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네. 자, 결과를 보면 외국인 인구 유입 문제를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바꿔 말하면 이민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인구 문제의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그런
결과 같기도 한데, 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통계청도 그러고 입법조사처도 그러고 이 외국인 인구 유입이 상당히 그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인구가 유입되는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전북 같은 경우에 인구 추세가 뭐 149만 명이 될 수도 있고 48만 명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인구 유입 수준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는 좀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또 이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외국인 인구 유입 문제가 인구 감소를 늦출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요인인 것은 또 분명한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외국인 유입 문제는 또 정책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조절 가능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인구 문제에 있어서 이런 외국인 문제가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40%가량 좋아졌다고 하는데, 자,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그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그 새만금호 내부에 이제 수질을 측정하는 그런 시설을 13군데 운영을 해가지고 수질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수질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TOC 지표라고 해가지고 물속의 총 유기 탄소량, 그 변화량을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그 TOC 변화량이 지난 2020년도와 비교를 해서 약 38%가량 감소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한 38%가량 수질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북자치도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해왔던 그런 수질 개선 대책에 있어서 어떤 목표치를 대체적으로 달성했다. 이런 입장을 지금 전북도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해수 유통이 잘 되지 않아서 새만금호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은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점을 좀 의식한 그런 발표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새만금호 수질 악화 문제, 그리고 이거 수질 악화의 주된 원인이 이제 해수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여러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지난 2020년도부터 하루 2차례씩 새만금에서 이제 해수 유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범위가 좀 제한적이고 수질 개선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전북자치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새만금 내부의 수질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환경단체들은 아직도 어패류 폐사 같은 생태계 교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해수 유통을 늘리고 갯벌도 복원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방조제가 지금 완공이 된 것이 지난 2010년도인데요. 그 이후에 새만금호 내부에서 뭐 어패류 같은 것들이 집단 폐사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단체 등에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한적인 해수 유통만 가지고서는 이런 어패류 집단 폐수 문제 등이 개선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해수 유통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관리 수위라고 하죠. 그 새만금 호수 내부 수면의 그 높이를 현재보다 좀 더 높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갯벌도 복원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면에 이제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해수 유통을 지금보다 더 확대를 한다든지 또 관리 수위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새만금 내부 개발에 있어서 비용 증가 문제라든가 개발 기간이 더 지연되는 그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수질 평가 결과를 놓고 새만금 해수 유통을 확대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새만금 위원회에서 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좀 재수립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새만금 내부 개발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면서 3년간 이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수질 개선 결과를 좀 평가를 해서 뭐 해수 유통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내부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좀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한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새만금위원회에서 향후 개발 방향이라든가 뭐 해수 유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교통문화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교통문화 지수 어떤 개념입니까? 교통문화 지수라는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229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교통 문화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수치화해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행 행태라던가 보행자들의 어떤 보행 행태라던가 이런 항목들을 18가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교통 문화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 수준이 높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통이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의 교통 문화 지수는 자,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고 있습니까? 이번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은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좀 개선이 돼가지고 80.21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9위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에서 6위에 해당하는 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교통문화지수는 줄곧 하위권을 맴돌았는데, 자, 어떤 개선 대책이 이렇게 지수를 상향한 요인이 됐을까요? 일단은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이제 교통문화지수가 줄곧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에 위치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도내 기초자치단체 5곳이 지금 최하위 등급인 알파벳 2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주요 그런 감점 요인이 어떤 안전벨트 착용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호 준수율이라든지 뭐 운행 중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낮게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전북의 교통 문화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을 구축해야 되겠고요. 또 지능형 교통체계를 속히 도입하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이 밖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를 한 도시가 경남 진주시입니다. 진주시에서 어떤 그런 교통 안전시설이라든지 지능형 교통체계라든지 뭐 시민 보험 확대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노력들을 지금 많이 기울여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도내에서도 지금 비교적 평가가 높은 곳이 완주군인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뭐 운행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는 비율이라던가 뭐 횡단보도를 횡단을 할 때 보행자들이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개별 시민들 차원에서 시민의식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행정 정책적인 노력이 좀 병행이 돼야 이런 종합적인 노력들이 병행이 돼야 향후에 이런 교통문화 지수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전주시는 여러모로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특별자치도 시대 전주시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고요. 민선 8기 들어 시작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의 밑그림이 굳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정책 비전과 방향이냐에 따라서 전주시의 미래 먹거리가 달라지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년 특집 대담 전주 시정을 말하다 오늘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올 한 해 시정 운영 방향
주요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우병기 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느덧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자, 전주시장 40대 시장으로서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매진하고 계시는데, 자, 그간 소회를 좀 들려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1년 6개월, 1년 8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선거운동 할 때부터 우리 전주 시민들이 전주가 작은 변화보다는 이제는 좀 큰 변화를 통해서 도약해야 되겠다 하는 열망이 크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시작하자마자 어떤 단기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시계를 가지고 전주의 성장을 위한 어떤 전주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했던 기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고, 금년에 이제 어떤 본격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전략을 구상하시면서 전주를 도약의 단계로 지금 이끌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시장에 임하고 계시는데, 자, 우 시장께서는 올 초 국제 가전 IT 세계 박람회 CES 2024에 뭐 7박 10일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자, 라스베이거스 하면은 뭐 상업, 또 광산, 또 휴양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가서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어디 제출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세스까지 가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전주가 정주 도시인 드론 축구를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갔는데, 가서 실제 현장을 보니까 드론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저도 사실 놀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선 2025년에 그 우리 전주에서 드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세스에서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잠깐 그 LA에 들러서 또 LA시의 어떤 영화 산업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한은회하고 우리 또 제회동포가 운영하는 관광회사 이런 분들하고 이 간담회를 통해서 전주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특히 금년에 한상 그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전주에서 열리는 걸 계기로 해서 제회동포와 우리의 전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 또 문화적인 관계, 이런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아마 기회를 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외부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자, 지난 한 해를 좀 반추해 보면은, 자, 내부에서 내재적인, 내발적인 뭐 동력을 찾는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뭐 민선 8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전주시에 정말 해묵은 숙제였던 종합경기장 문제와 대한방직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한 어떤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경기장의 경우 1년 넘게 협상을 통해서 이제 그 컨벤션 센터 중심의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하는 계획을 변경을 했고, 또 이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롯데쇼핑과 이제 협약 변경도 체결을 해서 실무적인 지금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마 빠르면 25년 하반기에는 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여튼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시정 운영 방향, 또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은 뭐가 있는지 좀 일단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금년 초에 이제 제가 발표를 했듯이 그 한 10대 프로젝트와 10대 추진 전략을 가지고 금년에는 이제 뭔가 실행을 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중에 뭐 종합경기장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월드컵 경기장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아중호수와 한옥마을을 연계시키는 어떤 이런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도 돼 있고 또 덕진공원도 돼 있고, 아울러서 전주천, 삼천 이제 명품 하천으로 만들자,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면 전주가 그동안 한옥마을 중심의 어떤 관광, 그리고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는 관광 시스템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원년이 금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8기 들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종합경기장과 이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자,
본격화 뭐 수순에 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시민들께서는 사업이 되는지 마는지 좀 체감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이제 협약을 통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좀 구체화되겠다 그러는데 자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자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하는 겁니까? 네. 그 10년 넘게 사실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 민선 8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협상을 진행을 했고 진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협약은 변경을 지난해 말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크게 바뀐 부분은 이제 컨벤션 센터 규모를 네. 좀 실내 야외 포함해서 2만 제곱미터 정도 되게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지난해 이제 야구장을 철거하고 거기에서 전주 페스타라든지 가맥 축제라든지 실제 어떤 그 땅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제 변화가 오는구나 하는 어떤 느낌도 갖고 저렇게 비어있는 땅에 대해서 시민들도 언론들도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컨벤션 센터하고 또 백화점이 들어오게 되겠죠? 백화점과 이제 호텔이 들어옵니다. 네, 네, 예, 호텔이 예, 들어오겠죠? 예, 예, 네, 예, 예. 뭐 호텔 규모도 뭐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롯데 측에서도 뭐 5천억, 6천억을 뭐 투자하는 거 이렇게 보도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호텔하고 백화점하고 쇼핑몰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그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호텔의 경우 조금 더 저는 고급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이 최근에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대기업 입장에서 네.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상을 잘 이끌어냈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고 제가 이번에 미국 세스 가서 우리 관광하시는 분들 만나 뵀을 때 그분들이 하셨던 주요 말씀들도 해외 동포를 국내 여행을 시키는 패키지 여행을 할 때 전주는 반드시 집어 넣는답니다. 코스에.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근데 잠은 안 재운대요. 그 이유가 이 숙박이 자기들이 보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다음부터는 전주 들르지만 말고 체류하시는 스케줄로 좀 해달라라고 부탁도 드렸고 또 그분들을 전주에 모셔서 앞으로 그분들이 실제 느낄 수 있는 어떤 계기도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 측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해서 기부 체납을 받고 또 그다음에 양해를 또 해주는 방식으로 뭐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 이제 그 컨벤션 센터를 짓는데 롯데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의 땅을 저희 전주시에서 대물 변제를 통해서 롯데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은 대물 변제 받은 땅 위에 이제 호텔과 쇼핑몰을 롯데에서 건설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 아마 전주의 어떤 쇼핑 때문에 타 지역으로 원정 가는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지금 해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메인 스타디움 또 철거 작업도 뭐 속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올해 안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메인 스타디움 철거 작업은 금년 안에 시작을 할 생각이고요. 네. 네, 금년에 마무리할지 내년에 초까지 갈지 하는 부분은 전주에서 또 하는 대규모 행사들, 점프라든지 페스타라든지 또 내년에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이런 공간 문제를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년 내에 하여튼 철거는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한방직 터 개발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뭐 협상이 진행 중인데 그 협상 과정이나 내용을 좀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좀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시장님도 역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진행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법에 의한 협상 지침을 시에서 마련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안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받은 제안서를 토대로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종합적인 어떤 MOU를 체결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아마 2025년 하반기에는 그쪽 지역도 대한방직 터도 이렇게 첫삽을 뜰 수 있도록 하여튼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뭐 자광이죠. 자광 주가의 뭐 투자 방식이라든가 투자 비율을 놓고 뭐 하여튼 옥신각신하고 공론화위원회까지 뭐 1년 이상 가동이 됐습니다만은 아직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표류해 왔던 이런 사업이 이제는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하다. 또 지나치게 개발 일변도로 뭐 우 시장께서 이렇게 시정을 펴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면도 있고 이런 면에 대해서 많이 다 아니, 듣고 뭐 계시지 그런 않겠습니까? 부분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설득을 하시고 또 조율해 나가실 것인지 좀 말씀을 뭐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론화위원회도 그렇고 6년, 7년 동안 충분히 저는 논의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신시가지의 그 땅이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어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다. 다만 이제 시하고 자광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개발 이익을 얼마만큼 환수하는 것이 자광 입장에서는 투자도 가능하고 또 우리 전주시나 전주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특혜가 아닌 충분히 개발 이익을 회수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전주를 위해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협상 과정이 뭐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아직은 뭐 여전히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전주 시민의 이익이 드는 방향으로 우리 전주시는 협상을 마무리할 생각이고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생각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또 여전히 뭐 그런 어떤 개발 중심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그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 중립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거에 100%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위한 사실 첫 번째 조건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전주는 오래된 건물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건물부터 사실은 에너지 효율을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저는 방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주에 자광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서서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랜드마크가 하나 생기면 전주가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외연으로 확장된 관광지가 생긴 저는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하게 되고 이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하게 됐을 때 전주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주 시민한테 훨씬 더 저는 이득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과 궤를 같이 할까요? 민선 8개 출범 이후 뭐 규제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자, 한옥마을 용적률,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뭐 도시 용적률, 건물의 용적률을 뭐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는 크게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신년첫 간부회의 때도 규제 혁신을 강조하셨다고 하고요. 자, 그 배경을 좀 더 부연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전주시 1년 예산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2조 5천억 세금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구도심이 바뀌고 변화해서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분명한 거는 민간은 투자하는 이유가 수익이 나야 투자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한옥마을 같은 데 1층까지밖에 못 짓게 하고 뭐 구도심의 경우에 4층, 3층밖에 못 짓고 이런 개념으로 규제가 지나치게 심하면 민간 자체가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더 슬림화되고 이게 슬럼화되고 안 좋은
도시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과감히 지금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았는데 다른 도시는 다 가능한데 전주만 되지 않는, 오히려 이런 규제는 정말 없애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적정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규제를 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전주시가 아중 호수마을에서 한옥마을 구간에 이르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현재 타당성 의혹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떤 구상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실지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말 수치는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지난해 8월 말까지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난 1년 동안 1,500만 명은 한옥마을에 왔다. 이 정도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문제는 처리형이 아니다. 결국에는 2시간, 3시간 한옥마을 둘러보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한옥마을과 어떤 아중호수를 먼저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부분이고 아중호수에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원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케이블카도 지금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케이블카의 경우 기본적인 어떤 구상에 대한 용역을 마련하고 민간에서 이 부분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들어온 제안이 또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날 것이냐,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문제가 생길 것이냐,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게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이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크게 우려하시지는 않아도 될 어떤 그런 방향으로 케이블카 놓는 작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민간 투자 방식입니까? 아니면은 전주시에서도 일부 재정 부담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케이블카의 경우에는 거의 민간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천억 대 이르는 그 사업 규모인데 그게 시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업에서 제한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또 뜨거운 감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전주시 완주군 행정구역 통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언제 우 시장님의 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연초에는 통합 절차를 이행하겠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전주 완주 전주 통합은 민선 8기 공약 제1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행정의 광역화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다른 도시의 사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광주, 대전, 청주, 창원 이런 도시들을 보면 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도시가 달라지고 발전한 우리는 모습을 보아왔고 이런 모습을 우리 전주 완주도 함께 갔을 때 충분히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주 전주 통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아울러서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생활권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완주 전주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굳이 분리돼서 가야 될 이유는 저는 크게 없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연초에는 제가 10가지 전략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다만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완주 군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주 군민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시기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3번에 걸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어떤 일방적으로 전주시가 추진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대로 쭉 우리가 갈 거냐. 저는 또 그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주 군민, 전주 시민이 어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행정적인 통합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도 당연히 보고 있고 어떤 생활권 통합이 설사 안 되더라도 전주권이라고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전주권이라는 광역생활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뭐 완주, 김제, 익산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완주하고 이제 그 지역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협력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통상적으로 기관 간 MOU 체결하고 잘 안 지킵니다. 그때 사진 찍고 끝나는데 지금 완주하고 9번 상생 협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진도가 잘 나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나 유희태 군수님께 제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4번째 통합 시도인데 그동안의 이제 실패 사례를 거울 삼아서 통합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하고 또 양측도 협의 과정이 좀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뜻, 국민의 뜻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집해서 또 수렴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 시장께서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은 과거와는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민간이 사실 좀 앞장서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행정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게 과거의 어떤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였다는 인식을 공유해 나가고 우리가 같은 생활권에 있다 하는 이런 인식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3년째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 추진 연합회라는 활동이 있고 또 여타 뭐 예, 다른 기구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행정적 지원이 좀 철저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른 화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운행이 시작된 전주형 택시 호출 앱입니다. 전주 사랑콜인데 혹시 타보셨습니까? 아직 못 타봤습니다. 네. 현장은 가봤는데 그런데 이제 뭐 타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동은 안 하고 현장에 가서 타보기만 했습니다. 뭐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고 그럽니다. 자,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속성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실지요? 처음에 제가 공약으로 내걸고 그 출범하는 데까지 상당히 사실 오래 걸렸습니다.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과거에 어떤 한지콜, 한옥콜 또 법인 택시 이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해서 시작했으면 성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토의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고 시범 그 운행할 때부터 이제 굉장히 손님은 좀 늘어나서 초창기는 괜찮다. 저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에서 정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이게 또 나중에 유야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전주 사랑코르 경우에는 정말 성공하는 사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할 생각이고 기존에 있는 어떤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앱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완 작업에 나가는 이걸 통해서 정말 전주에 오면 전주 사랑 앱만 깔면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이 정말 구석구석 스며들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좀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네. 꼭 시승도 해보시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월 18일에 출범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 벌써 이제 전주시의 위상이라는 건 뭐 말할 수가 없고 인구 규모도 뭐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만은 전주시의 위상 역할도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맞춤 전략 구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된 거는 환영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특별하다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저절로 특별해지는 건 저는 아니다. 결국에는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특례라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특별해지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 위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주시가 먼저 정말 앞장서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활용한 각종 사업들을 전주시도 우선적으로 그리고 좀 앞장서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뭐 이제 어떤 법적이나 뭐 이렇게 조례도 그렇고 이런 부분 준비를 포함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금 그 준비를 좀 가열차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그게 발효되는 게 금년 말이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서 도하고 정말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전주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살리는데 가장 큰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전주시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전주시도 그러면 그 특례가 뭐 전통문화 이런 쪽에 뭐 좀 어디 역점이 그러니까 뭐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전통 문화 쪽도 있고 전주도 사실은 농생명도 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농지 면적이나 농민 수가 다른 시군보다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다만 전주 시내에서 비중이 작다 보니까 전주에서 그렇게 보일 뿐인데 오히려 저는 농생명 분야든 문화관광 분야든 전환산업 분야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인력 양성 문제, 연구 개발의 문제가 같이 엮여져야 성공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전주가 많이 해야 된다. 대학이라는 자원을 전주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인재를 양성해내고 또 연구개발과 엮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산업화되고 기업화되는 이런 역할, 어떻게 보면 싱크테크 역할을 우리 전주시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는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역할을 뭐 대학과 그리고 전북연구원도 있지만 함께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전주시도 이제 시정연구원이 출범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과 함께해서 그런 역할을 만들어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핵심 사업으로 왕해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뭐 성과라든지 뭐 기대 효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 후백제 우리 전주가 수도였고 또 조선왕조의 뿌리라고 자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자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어떤 유적, 우리 문화 자산들이 연계가 돼서 일자리로 연계가 되고 산업으로 연계가 되고 관광으로 연계가 되는 뭔가 이를 엮어내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어떤 계기로 해서 왕해공원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서 역사적인 자산을 발굴하고 제대로 복원해내는 부분과 또한 이런 자산들과 관광 자원을 엮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께 크게 어우러져서 역사라는 자산, 문화라는 자산 자체가 우리 전주 문화 산업의 일자리, 역사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전주 시민이 거기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프로젝트화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안에 지금 다양한 사업들 예산 반영도 돼 있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반영도 해 나가고 하면 전주 하면 왕의 땅이었다.
하는 인식이 저는 충분히 퍼질 수 있는 훌륭한 어떤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하여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해서 그 현안과 과제 또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님. 자, 올 시정에 또 역점을 둘 사항, 또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가 이제 대변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변혁에 그동안 그려놓은 밑그림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씩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나가는 2024년은 원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위대한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 시작도 해보지 않고 부작용이 무섭고 실패할까 두렵고 해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조금 큰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천년 전주의 자부심이 정말 마음속에 다시 용솟음 칠 수 있는 그런 전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길에 우리 65만 전주 시민이 함께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실 때 속도감 있게 저는 전주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금년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전주시가 가는 이 대변혁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 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포함해서 풍부한 자원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 될 텐데요. 동시에 변화와 발전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또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올 한 해 전주시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